네, 선배들이 들려주는 약사 이야기 명사특강이 오늘로 벌써 9회차 행사입니다. 그 명사특강이 이제 약대생 여러분들의 호응이 커서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제 반응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9회 행사 역시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좀 해주셔서 전역협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약사공로는 이 뜻깊은 명사특강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 구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사공론 이영철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약사공론 최용철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약학대학생협회 지수인 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사이신 위드팜 이상민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오늘 강의는 저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활약하시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을 모셨는데요. 당초 참여하기로 하셨던 그 지호영의 조선의 회장님을 대신해서 그 지호영의 성희진 상무이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역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실 신덕약품 김경환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약사공론 이영철 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뵐 때마다 새로운 생각도 들고 참 좋은 이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개강도 하셨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날씨 덕분에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런 좋은 모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위드팜 박정관 대표이사님은 참석을 안 하시고 우리 이상민 대표이사님께서 대신 오셨는데 그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진짜 명사 우리 선배님들 다 이렇게 소개까지 해주셔가지고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우리 이렇게 전학교 지수인 회장님도 오시고 우리 오늘 두 분 명산 그야말로 명강 명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저도 한 번 지금 9회차 오는 중에서 한 번 빠지고 쭉 하는데 들을 때마다 이런 게 있었나 참 저 스스로도 어떤 자긍심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적이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 해가지고 이 어떤 학술적인 것보다도 어떤 그동안의 경험, 이걸로 또 우리 진로 방향 이런 데를 열심히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경험담을 해주시니까 많은 여러분들 진로 선택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3번 남았거든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셔서 좋은 경험을 쌓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좋게 또 연장해서 좀 더 듣고 싶다 하면은 우리 약사님들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곳곳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 또 할 수 있는 계기도 아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 행사를 후원해 주시는 위드팜 이상민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약국체인 주식회사 위드팜 대표이사 이상민입니다. 먼저 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그 열정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들하고 보기도 좋고 고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사공론회 이영철 사장님께서 여러분들 미래로 선배들 얘기 들을 수 있는 이런 장을 펼쳐 놓으셨는데 이런 계기가
다른 직종에는 정말 없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수인 회장님하고 또 그 약사 공론회 정철 전문의 이런 분들이 다 거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약대생들이 졸업을 하면 다 지역 약국에 편중되는 부분이 많은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 공직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다른 직종의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약사님들의 조금 생각과 다른 정책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약국 외로도 또 많은 약사님들이 길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도 한번 가져봐 주시는 그런 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이 두드려야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전국약학대학생협회 지수원 협회장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약학대학생협회 33대 협회장 지수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9월 이제 개강하고 일주일이 돼가지고 저도 너무 피곤한데 이런 금쪽 같은 주말에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역 약국이나 병원 약사 말고 이번에는 유통업계에서 선배님들이 와주셔서 강연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 강연을 듣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명사특강 9회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내 제약바이오를 포함해서 의약품업계에서 연매출 기준으로 국내 최대 기업이 바로 이제 지호영입니다. 그 지호영 성희진 상무님의 뜻깊은 이야기를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진 상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의약품 유통업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상무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성희진입니다. 약사군 행사 원래 안내해드린 대로 조선우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면 좀 더 큰 시각의 경영적인 또 유통의 큰 산업의 틀을 말씀해 주셨을 수 있으셨을 텐데 이제 실무를 맡고 있는 제가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유통에서 약사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 또 저희 지호영이 이제 업계에서 가장 큰 유통사이다 보니까 조금 일반 도매 유통회사와 다른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목차는 일단 여러분이 의약품 유통사, 이제 법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그렇게 되어 있는 유통업이 뭘 하고 있는지 아마 학생들이 보시기에는 도매상 약국에 병원에 약을 이제 소매에다가 가져다 주는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이제 한번 다시 원론적인 걸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호영에서는 RA QA를 맡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RA QA가 맡는 업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RA는 자기네 품목을 인허가를 내고 관리를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QA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제조 쪽에서 품질 관리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텐데 유통에서 RA QA가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따로 저희 부서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약사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좀 약사가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추적 관리 업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사의 품질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하고 조금 업무가 다르지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현재 좀 또 강화가 되고 어느 부분이나 강화가 되고 있지만 유통사는 예전보다 제조보다 조금 그 다음 속도이기는 하지만 품질 관리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가지는 업무의 부담과 또 약사가 해주셔야 될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유통의 미래라고 말씀드리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콜드체인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과 예,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이제 유통업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아주 원론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수입업은 보통 자기 회사 품목의 뭐 매출 규모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랭킹을 이제 여러분이 제일 큰 회사 얼마 뭐 어떤 품목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종합 도매인 유통사로 봤을 때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모든 제품들을 다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크기부터 그리고 품목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취급하는 저희 같은 조영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를 좀 보시도록 제가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22년께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6월 정도 나오는 항상 6월에 나오는데 22년 통계까지가 최신입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 단계에서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이 공급되는 금액이 22년 기준으로 한 35조 넘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유통되는 거 빼고 이제 마지막 엔드 유저한테 쓰시기 위해서 병원과 약국에 가는 코로나가 3년이 있었죠. 저희가 19년, 20년, 21년을 거치는 동안에 약간 이제 속도가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이제 22년 통계에서는 좀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 전에는 한 6%? 조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조금 줄어들었던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의약품의 파이널이 한 35조, 6조 정도 된다.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품목 수로 보면 요거는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 나 있는 품목 수입니다. 한 56,800개 이렇게 뭐 허가 나 있다. 예전에는 식약처 허가가 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유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품절이 있기도 하고 생산 중단이나 공급 중단이 되기는 하고 그래서 좀 생산이 되지 않거나 유통이 되지 않는 품목 수도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그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5년 이상 생산이나 수입 실적이 없으면 이제 허가가 갱신이 되지 않는 게 13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제 품목수에 좀 더 가까운 숫자들이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품목수가 한 가지라고 그래서 유통되는 품목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SKU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타이레놀 뭐 650 이하 한 종으로 허가를 받아도 10티 들은 거, 500티 들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포장 단위가 있으면 저희가 표준 코드를 각각 부여를 한 거를 보면 한 3배가 넘죠. 그러니까 유통 입장에서는 이건 같은 품목이라도 SKU가 다르면 다 개별적으로 다른 품목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17만 가지 표준 코드 이걸 다 그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을 저희 도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취급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품목을 다루는 것이 유통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약회사는 쭉 보시면 이제 56,700개 가까운 품목을 뭐 정말 작은 제조사나 수입사는 한두 개만 가지고도 수입업을 하시고 하시는 이제 작은 업체들도 있으시지만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동아약품만 해도 120몇 년 동안에 엄청난 품목의 숫자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100개가 넘는. 항상 해마다 뭐 이렇게 인지대 가는 것만 몇 천만 원씩 나갔었어요. 1조 가까운 이제 매출을 넘어서는 이제 큰 제조 업체들도 보통 그러니까 동아약품 예전에 기업으로 보면 품목은 100개가 넘었는데 생산은 한 50품목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관리를 그 정도 하니까. 근데 이제 쭉 보시면 아마 이렇게 중간 정도 보시면 한 50에서 100품목, 그러니까 11개에서 50품목이 업체 수가 10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한 100에서 300이 한 100개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약회사가 자기 품목을 관리한다 했을 때 많으면 1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RA팀에서 이제 그 정도 관리를 하시는 건데 각각 만드신 게 이제 도매 유통으로서는 다 들어오시고 아마 약국에 근무를 하시는 약사님들이 자기 약국에서 쓰시는 품목 수는 몇 개나 되실까요? 뭐 약국의 규모마다 다르시겠지만 조그만 이제 약사 한두 분 계신 분들도 한 6, 70가지 이상은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거든요. 이제 그 많은 그러니까 그 약국 단위에서 관리하시는 SKU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약사에서 관리하시는 SKU와 이제 그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저희 같은 도매에 조금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매상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자꾸 늘어요.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 데이터는 3,000개 넘으면 3,300개, 3,500개 이렇게 도매가 자꾸 느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조나 수입사는 사실은 자기가 제조하고 수입한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매업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나라 제조나 수입사들은 그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거를 뭐 이렇게 왜 막 코마케팅을 뭐 사가지고 총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화약품도 해외의 노바티스라는 뭐 제약사의 제품을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때는 또 이 제조 수입업 허가 가지고 안 되고 도매업 허가를 따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조와 수입사들이 도매업을 다 겸해서 이제 하나씩 더 업 허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통계에서는 그렇게 겸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조 수입을 하는 회사가 요 왼쪽에 있는 숫자고 이 도매상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만 하는 이렇게 발라낸 숫자인데도 우리나라의 특징적으로 보시면 제조 수입사 숫자에 비해서 도매상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업종이나 뭐 상위 뭐 그 몇 퍼센트가 뭐 80 시장의 80%를 가져간데 그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제 뭐 대부분에 다 적용을 되는 건데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중에 상위 5% 업체가 전체 유통시장의 한 73%를 가져간다. 저희 같은 지호형이 이제 매출 규모가 5조, 뭐 이제 저희 그룹사를 보면 5조가 넘어가고 또 2등, 3등 이렇게 업체들이 이제 그 위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위쪽에서 가져가는 매출 규모가 크다면 아까 말씀드린 3,500개 이하 가량의 도매들은 이제 또 이제 그 밑에 쭉 분포는 이렇게 형태를 꼬리가 길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제조나 도매 마찬가지로 다 상위 5% 쪽에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제가 이제 유통업이 뭐를 하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검술 같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당연히 왼쪽에 제조 수입 업체가 만든 걸 오른쪽에 병원이나 약국에 이제 소매죠. 사실 의약품으로 보면 소매, 소비자한테 환자한테 가기 직전에 소매에 공급을 하는 중간이 당연히 도매입니다. 이건 이제 어느 업종이나 도매와 소매를 정의를 할 때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 도매업의 특성이 이제 물류를 가져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도매를 거치지 않고 하면 이제 직거래를 한다. 그런데 이제 뒤에 통계에도 보여드리지만 일부 직거래가 있기는 하지만 직거래를 하려면 제조 수입 업체에서도 많은 그 이제 소매들과 거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거래가 직접 복잡해지고 또 제조 도매도 그렇게 일일이 응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제 관리 인력이나 물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리고 제조나 수입 업체도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약국이나 요양기관도 필요할 때마다 각 제약사에다 다 주문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근데 중간에 도매 유통이라는 게 끼면 유통의 특성상 제조 수입사는 보통 예전의 기억에도 한 자기 재고 관리를 뭐 나는 2달치만 이제 공장에 쌓아놓을 거야. 뭐 빨리 턴오버되면 한 15일치 정도 생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한꺼번에 이제 도매로 넘기면 도매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매의 이제 그 부분의 그 재고에 대한 것들 버퍼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약국에서는 주문하시는 관행이 뭐 아침에도 주문하시고 오후에도 주문하시고 하면 저희 같은 도매는 주로 일배송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뭐 전날 주문하시면 바로 그 다음날 가져다 드리고 하루에 이제 뭐 2배송도 필요한 경우 나가면 이렇게 즉각 응대를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또 이런 물류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유통의 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시는 거는 그렇지만 그 안에 또 보이지 않는 상거래적인 이제 역할도 저희 같은 도매들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제약이나 수입사로부터 총판을 맡는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제약사처럼 마케팅을 하고 시장을 발굴을 하고 이제 판촉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마 제약사가 주로 한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물론 제약사가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지호형에는 이제 그 약국에 뛰시는 이제 영업사원들이 전국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OTC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은 그 영업사원의 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자기 제품에 대한 판촉을 그 위탁을 하기도 해서 저희가 총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품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드린 이제 저희 안에서도 마케팅 부서가 있고 또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약사 규모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운영을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요약품 같은 경우에 올해 그 알레르기 약 판매 1위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전에 제약사가 판촉 활동을 10년, 20년 가까이 하던 브랜드를 저희가 넘겨받아서 올해부터는 약국 영업을 저희가 총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5조 규모의 이제 병의원에 들어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까 35조 6조다는 거, 요 빨간 박스에 친 두 숫자를 더하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직거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조 수입사가 병의원에 직접 판매를 하는 약국 이제 회사의 정책이는 한데 뭐 유한양행의 어떤 제품 대웅작의 어떤 제품은 자기 영업사원을 통해서만 약국에 공급을 하는 경우가 이제 분명히 있고요. 그래도 한 90%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유통의 특성을 활용을 하셔서 도매로 공급을 해서 이제 병의원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비율이 한 90% 된다고 보시고 또 하나의 도매상만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도매상을 이제 두 군데 거쳐서 저희 경우는 도도매를 간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조 수입사가 만약에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3,500개의 도매상하고 다 거래를 한다. 그럼 아까 말한 처음에 이제 소매에 다 거래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약사들은 정책으로 몇 개 도매하고 이제 종합 도매사를 하고 거래를 하고 그거보다 작은 규모의 도매상들은 그 원하는 품목을 공급을 받으려면 제약사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제약사가 거래하는 큰 도매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이제 도도매도 구성이 됩니다. 이번 통계에는 이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마지막 엔드유저 관계 더한 게 35조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중간에 앞 단계에 있는 27조, 28조 이거를 다 단계별로 다 더하면 한 그 88조 정도. 완제품이 이제 유통되는 게 한 88조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반품이 한 3.6% 된다고 해요. 이게 전년 대비 통계로 봐서는 한 10% 이상 늘어난 형태라고 합니다. 대한약사회도 그러시고 저희 유통 그 협회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현안은 반품 이슈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장에 계시는 약국에서도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품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품 이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의사들이 처방을 내는 브랜드가 바뀌거나 하면 약국에서 가지고 계시는 약들을 이제 반품을 심지어 이제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나달 반품이라는 것도 하시게 되죠. 그거는 사실 약사님들의 어려움이시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제도가 가져가는 한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걸 다 받아서 저희도 제약사로 반품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데 다 이게 비용이잖아요. 갈 때도 물류 비용을 타는 거고 되돌릴 때도 다 비용을 타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게 큰 이슈가 있었죠. 저희 나라가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실거래가 조사해서 약가 인하를 하잖아요. 지난 9월 1일자로 7천 몇백 품목이 약가가 인하가 되셨죠. 약가 인하가 되면 가지고 계시던 약의 값이 떨어지시면 약사님들은 실제로 서류상 반품이라는 걸 해서 그 차액만큼을 정산을 다시 저희가 돌려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말이 7천 몇백 품목이고 이거를 다 재고를 등록하시고 반품 처리를 하시고 저희도 정산을 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이거를 말 그대로 약가 인하가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게 약사님들이 조조 업무 하시기도 바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제조법 특성상 이제 계속 반복되는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유통사가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약사님은 한 분 한 분이시지만 이제 그 모든 거래처로부터 가져가야 되는 어려움은 약사회도 같이 고민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 유통협회 쪽에 또 약사님들 협력을 통해서 그 제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많은 약들은 우리나라 의약분업 이후에는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 세대는 모르시겠지만 약국으로 주로 가셔서 이제 처방을 다 수용을 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도 그 원내 조제를 했을 땐 병원으로 가는 약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한 70% 이상, 60% 이상 약국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 약국 아니고도 이제 병원에서 원외 처방을 수용을 하시는 그러니까 원외 처방이죠. 그 병원에서 환자가 직접 처방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죠. 특정하게 뭐 정신과 약물이라든지 뭔가 그 원내에서 외래 환자가 이제 처방을 받아서 나오는 조그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입원 환자들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들한테 쓰시는 약들은 이제 한 30% 이상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약국에서 그 공급을 하는 게 65% 정도 됩니다. 저희 지호영 안에도 약국 영업을 하시는 파트가 있으십니다. 이제 주로 약국 영업이 지호영이 이제 많은 파트를 차지는 하지만 그래도 별도로 병원 그 유통사업도 따로 있으세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입찰이라든지 뭐 중소병원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안에서 병원과 약국이 영업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조직이 나눠져 있고 또 저희 지호영 같은 경우에는 그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클리닉이나 병원으로 공급되는 의료기기 총반 부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클리닉도 저희가 영업하시는 파트는 조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유통사 안에 여러분이 이제 약 사시고 약국에 근무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약국에 약을 가져다 드리는 회사, 이제 뭐 병원에는 뭐 병원이 입찰을 해서 들어가는 병원 그 정도까지만 보이시지만 저희가 종합병원, 또 뭐 중간병원, 클리닉, 병의원 이렇게 유통사 안에 병원 약국 조직도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정도가 저희가 도매에서 하는 의약품 관련해서 어떤 유통업이 뭘 하는지 이제 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이 엄청 많다. 제약사는 한 100개, 200개 정도 다루면 되지만 저희는 또 말씀드린 품목 아까 5만 개, 뭐 만 몇천 개 이런 얘기는 의약품 승계거든요. 근데 그 의약품 도매가 의약품만 다루진 않잖아요. 의약품, 의료기기, 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SKU별로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품목 코드를 따게 되는데 지금 활용되는 품목 코드가 뭐 한 11만 개 이상 넘어가요. 안 쓰면 이제 다 없어지면 죽이고 정리를 계속해도 계속 저희가 매월 등록을 새로 하는 코드가 600개, 700개 뭐 엄청 많아요. 새로 생기는 품목 코드들이. 그만큼 많은 품목들이 유통사로 들어오고 또 많은 품목들이 약국으로 들어가고 이게 턴오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도 별도의 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하고 있는 이제 공급 내역 보고라든지 추적 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의료기기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는 의약품 통계, 의약품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부터는 제가 의료 제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메디컬 프로덕트? 이게 의약품, 의료기기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의약품이 아니고 이제 의료 제품이라는 얘기를 가져왔는데 의약품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장 규모가 30 몇 조다. 이거는 근데 29점 몇 조는 그러니까는 원가로 신고했을 때 제조사나 수입사가 보고한 통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 보신 건 이제 판매가 기준으로 한 35조 넘어간다 그러는 거고 이건 이제 수입사 제조사의 원가로 했을 때 한 3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의약품 성장률이 다른 산업군보다는 성장률이 높은 편이에요. 6.6%니까 그렇죠. 성장률 면에서나 시장 면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좀 약사생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료기기 부분입니다. 의료기기는 시장 규모는 아직 훨씬 작아요. 물론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키트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 뭐 1조를 돌파하는 기업이 나왔다. 그런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료기기 시장은 현재 국내 규모로 봤을 때는 의약품 시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연성장률입니다. 이 성장률 속도에서 굉장히 의약품보다 높아요. 예전에는 의료기기법 하나였었는데 저희가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이라고 의료기기법이 분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키트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의료기기에서 분리가 돼서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고 또 의료기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에서 주는 것처럼 큰 기계, 로봇 뭐 수술하는 장비, 뭐
아니면 인공관절 이런 것들만 의료기기가 아니라 요새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as 메디컬 디바이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만도 의료기기로 허가가 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디지털 치료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그 허가 받은 것들이죠. 그 불면증 관련해서 그 행동 그 치료하는 그런 것들 소프트웨어만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의료기기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시장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왜 약사가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약품도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공통점이 의료기기도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핸드폰에 수면 앱이 깔리면 그건 그냥 의료기기로 임상을 안 하면 그냥 앱에 있는 소프트웨어인 건데 요걸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유효성을 인증받고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는 이 의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 인허가에 대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가져가 달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취급하고 있는 부분에 요새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 미용 쪽에 관련된 그 의료기기 시장이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핫했어요. 여러분들 요새 20대들도 관심 많으신데 고주파 치료 그 병원에 가셔서 받으시는 피부 시술 그런 것들 의료기기들이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총판을 이제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톡스도 공급을 하고 요새 뭐 필러도 같이 들어가요. 같은 이제 거래처에 그 고주파 치료기, 보톡스, 필러를 저희가 이제 다 총판을 해서 가져다 드리는데 보톡스는 생물학적 제조라서 주사제로 의약품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필러는 똑같은 이제 주사기에 이렇게 형태를 갖춘 똑같이 미용을 위해서 시술 걔는 분류가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나 저희가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고객은 같은 사람인데 분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취급을 하시는 그게 다른 거죠. 허가를 받는 것도 다르고 또 의료기기는 병원에서 쓰는 거야.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실리콘, 뭐 메디폼, 뭐 더마틱스 울트라, 뭐 체온계 이런 거는 빼더라 다 의료기기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여러분들이 다 약사님들이 약국에서도 다 취급을 하고 계세요. 약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게 뭐 법적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분류되어 있다고 그래서 약대에서 이제 의약품 쪽으로만 포커싱을 하시기에는 지금 의료기기 시장의 확대가 되게 크고 저희 선배님들이나 저희 후배들도 유수의 그 우리나라의 외자사들 의료기기 회사들의 RA 파트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상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시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의 지식이나 활용 부분에 있어서 잘 찾아보시면 제약사 못지않은 그런 것들이 시장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지금 결합을 해서 나오는 상품 회사 그 허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융복합 제품들이 나오는 데에서 분명히 약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약대가 의약품 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조금 낮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셔서 회사들을 찾으실 때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넓게 시각을 가져주시면 훨씬 성장의 빠른 속도의 산업군에도 뛰어드실 수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사적으로 제 의료기기 말씀드렸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추적관리 업무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약사는 처방이 나오면 조제를 해주는 업무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특성상 이게 이제 쓰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뭐 리콜이 생긴다든지 부작용 이슈가 생기면 그 롯데번의 이런 회수 조치 날이면 날마다 저기 뜹니다. 그러면 약국에는 가지고 계시던 것 중에 뭐 이런 리콜이 걸리면 다 이제 또 찾아서 반품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문제 조금 짚어보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근무를 했을 때 90년대 뭐 그때도 이런 이제 제품에 뭔가 뭐 탈크 문제 그때 뭐 비타민이 뭐 바뀌어가지고 그 발암성 방부제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 90년대나 그 2000년대 그때는 뭐가 이런 불순물 문제나 이슈나 생기면 이게 이 업계에 있는 제약회사들의 이슈였고 뭐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슈였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18년에 있었던 그 발살탄 불순물 문제, 그 저희가 아시는 니트로사민 같은 그 불순물이 함유된 고혈압 약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발표된 지 3일 만에 한국에서도 이제 다 조사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발살탄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21년까지 심지어 뭐 금연치료제까지 다 이런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때는 정말 전 국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고혈압약 안 드시는 그 다음 나오는 라네티딘 이런 거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약국에 흔하게 쓰시던 약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보사 사태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행적으로 이제 바이오 약품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개발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세포가 FDA 가서 실험하려고 하니까 세포가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제 또 국민적인 그때도 그랬었죠. 이거를 뭐 국가가 허가를 그냥 빨리 내주려고 막 했던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부분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엘러반에서 만든 유방 인공 유방 그러니까 미용 목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했던 요게 이제 미국에서 이게 시장에서 넘버원이었던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넘버원으로 판매가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특이한 림프암을 유발한다는 게 이제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은 리콜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건 이제 숙명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계가 가져가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추적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사용한 환자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네가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혈압약이나 당뇨 이런 이제 처방을 받았던 약들은 사실 그 처방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있잖아요. 뭐 인보사 같은 경우도 급여가 됐었으니까 이게 쭈루룩 찾아가지고 아니면 로또 번호 쭈루룩 해서 이제 리콜하고 환자들한테 알리고 처방 그렇게 가져가셨던 분들은 오면 다 기록이 있으니까 찾아서 이제 다시 바꿔드리고 그런 식의 가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인공유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에 원래 그 뒤에 말씀드릴 추적관리 의료기기도 몸 안에 한 1년 이상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어느 환자가 받아가야 했다라는 게 장부를 써놓게 돼 있는데 사실 의사들이 이걸 기록을 안 해놔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행정처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용 목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좀 더 강화되는 정책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의약품이나 의료제품에 이런 안전에 관한 이슈 때문에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지만 또 하나는 항상 오남용이라든지 이제 불법적인 사용 이런 것들도 항상 있어 왔잖아요. 뭐 요새 뭐 마약류 옛날에는 마약이라고 그러면 저희 뭐 필로폰, 대마초 이렇게 의약품이 아닌 게 마약인 걸로 하는데 요새는 지금 의료용 마약 정식으로 처방전 받아서 정식으로 유통된 펜타닐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남아가지고 뭐 인터넷에 팔았네, 뭐 중학생이 사는데 어떻게 뭐 애들한테 뭐 무게다 붙여놓고 장난질 이게 이제 사실은 정상적으로 유통된 의료용 마약이 뭐 오남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문제가 있고 뭐 악의적 인터넷에 이렇게 뭐 졸피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팔리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수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통을 투명하게 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미 이전부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툴들을 가져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로트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하루에 그 같이 이렇게 측량을 해서 만든 한 배지를 이제 동일한 로트 번호를 가져가는데 이제는 하루 그 로트 번호 같은 안에서도 그 한 통 한 통마다 주민등록 번호를 일렬 번호를 다르게 부여를 합니다. 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얘가 제조사에서 도매로 넘어갈 때, 또 도매에서 약국이나 병원으로 넘어갈 때 보고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24시간 안에 그 일렬 번호 몇 개 어느 제품을 몇 월 며칠에 어느 약국에
일렬번호 몇 번 몇 개를 팔았다. 그럼 그걸 건강보험공단, 이거 심평원에 보고합니다. 제조사가 보고했어요. 그 다음에 도매로 넘어오면 도매는 또 그 다음 약국에 넘을 때 몇 개 팔았다. 이 단계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합쳐 보겠죠. 얘가 몇 번은 누가 제조해서 누가 도매로 해서 누구 약국으로 간 거구나. 중간에 어디서 사라지건 이거 어디 갔지?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게 먼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마약류는 이제 마약, 향정 이런 것들이 마약류잖아요. 그거는 별도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다가 별도 보고를 또 합니다. 반품까지. 한 알, 반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유통사에서는 이제 이걸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 이렇게 바코드 리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약국에서도 이걸 다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반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약사법 위반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인력이 많이 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산적으로 또 많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이런 것들은 뭔가 오류가 생기거나 뭔가 에러가 나면 다 행정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구축이 된 이제 로직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적용이 됐어요. 의료기기는 이제 의약품 뭐 전문약, 일반약 이렇게 나눠지지만 의료기기는 이제 위해도가 높은 거는 4등급. 그 다음 좀 덜한 거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은 정말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해서 이걸 4년부터 이렇게 20년부터 4등급 먼저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얘들도 그러니까 일렬 번호가 있는 겁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스텐트는 어느 제조사가 수입을 해서 어느 도매상을 거쳐서 어느 병원에 납품됐다를 다 추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 4등급 그래 위험한 거 병원에서 쓰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4등급 의료기기가 처음 이거 보고를 하라고 그랬을 때 저희도 약국으로 들어오고 뭐 4등급이 있겠어 했는데 메디폼 실버 약국에서 파세요. 이렇게 은나노 들어있는 그게 4등급이었었고 그 의외로 4등급이 있습니다. 그럼 3등급? 그것도 뭐 3등급은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 쓰셨던 코로나 키트 그거 다 3등급이었습니다. 당뇨 하실 때 그 스트립 그런 거 3등급이고 재미있는 거 콘돔도 어떤 건 3등급 어떤 건 2등급.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등급에 대한 기준은 사실 조금 뭐 어떻게 그렇게 분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국으로 유통되는 거에서도요 4등급 3등급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소매로 약국에 수십만 건의 공급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 보고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새로운 부담이 생긴 거죠. 정부도 이거에 대한 문제를 알고 올해 내년 이제 2등급, 1등급을 다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정말 뭐 봉합사 몇 센치, 주사 바늘 한 개 이것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해서 이제 굉장히 의료기기 협회 쪽에서도 반발을 해서 얼마 전에 조금 시행을 변경을 했습니다. 1등급, 2등급은 급여가 되는 품목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좀 빠지는 걸로. 그러다 보면 약국 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급여 대상인 경우 잘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어지기는 했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정부는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비용들을 다 부담을 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1, 2등급의 급여만 남겼냐. 건강보험공단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행하라 그러면 해. 제조 수입도 하는데 도매만 뭐가 문제야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수입은 자기 품목만 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도매는 모든 회사 품목들을 다 취급을 하니까 다 해당이 되는데 자 이 품목이 의약품인지 의료기기인지 의약외품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이 업무의 시작입니다. 메디폼류도 되게 많은데 어떤 건 의약외품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판매를 하는 약사님들이나 사용하는 소비자분들은 그걸 구분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생각하시면 인터넷에 팔면 의약품이 아니고 자, 의료기기는 근데 인터넷에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을 하고 이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한 그 트레이서 추적 관리에 대한 의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이 제품이 뭔지를 잘 구분을 해서 그 회사의 마스터를 구축을 하고 또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염색약이랑
그 제모제 크림 같은 게 옛날에는 의약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법에서 빠져나가고 얘가 화장품이 됐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예전에 공급력 보고해야 되던 의약품이 이제는 화장품이 됐으니까 관리 규정에서 빠져나가는데 패키지만 보면 그때랑 똑같이 생겨서 잘 모릅니다. 약사님들도 잘 모르시고 소비자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법이 계속 바뀌는 동안에 이런 변경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제품의 마스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말고 긴급하게 저희한테 요구되는 보고들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그 마스크 매일 몇 개 들어오고 몇 개 팔았는지 보고해라. 뭐 감기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이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긴급한 보고를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회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의약품은 GMP 다 아시죠? 의료기기 도매는 GSP 심플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그 의약품 제조처럼 뭐 품목에 대한 화학적인 뭐 성분 함량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위주는 아닙니다. 보관 조건, 뭐 유통기한 그 선입 선출, 온도 관리. 제일 핵심은 온도 관리인데 온도는 갖다 드릴 때 온도가 잘 유지됐다라는 온도 관리, 보관할 때 잘 유지됐다 온도 관리만 온도 관리가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보관하면 온도가 지켜져요. 사전에 이렇게 배송하면 온도가 지켜져요라는 것을 개런티하는 부분은 더 중요한 업무입니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그렇게 보관을 하고 그렇게 배송을 해드리는데 저희 QA에서 하시는 주로 업무가 그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밸리데이션하는 겁니다. 22년에 그 백신 생물학적 제재라고 아시죠? 백신, 뭐 혈액 제재, 유전자 제조합,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에 배송을 하는 거에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온도계 붙여라. 보이게 배송 갈 때 안에다 이렇게 여러분 백화점에서 뭐 새벽 배송 뭐 냉장 이런 거 집 앞에 똑같이 이렇게 많이 받아보셨지만 거기에 이렇게 온도계를 붙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법이 강화가 돼서 약국이나 병원에 이런 제재를 가져다 드릴 때는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온도계를 붙이고 안쪽에다가 이제 센서를 해서 이거를 배송을 할 때 확인을 해라. 이게 이제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배송하는 박스나 차량에 대해서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입증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투자도 많이 돼야 되고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을 문서로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인력들이 투자가 됐습니다. 미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기 전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배송이 그러니까 못 받으시고 뭐 이런 이제 환자들의 원성이나 약국에서의 불편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부분에 조금 그 제도를 보완을 해서 옛날에 무조건 생물학적 제재는 다 붙여라 해서 뭐 실온으로 보관되는 생물학적 제재 있습니다. 알부민 그런 것까지 냉장 이렇게 뭐 온도계 붙여서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실 때 약간 실온에 노출돼도 되는 게 있어요. 자가 주사하는 인슐린 제제라든지 이런 것들 환자들이 병원에서 이제 약국에서 받으셔서 집에 가셔서도 쓰시고 뭐 여행 가실 때도 쓰시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온도계만 붙이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동 온도 기록은 아니어도 돼. 그냥 온도계가 숫자만 보이면 돼.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 규정에 맞게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콜드체인 말씀드리고 빨리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앞에 여러분은 코로나 백신 뭐 맞으셨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그 나이대가 저희는 나이가 많아서 파이자 거 맞았는데 보통은 물류의 가장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이라고 하는데 물류망을 구축할 때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서 그걸 맞추는 거죠. 그게인데 뭐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셨는지 알지만 막 여러 그리고 보통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옛날에는 뭐 2도 8도 뭐 백신이 많았으면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 옛날 건 없어지고 그 다음 기술이 나온 적용된 제품이 나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여러 방식의 옛날 방식의 백신, 새로 나온 mRNA 백신, 뭐 이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 제품들과 예전 방식과 또 그리고 수요는 전 세계 모든 사람, 우리나라 모든 사람, 공급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게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인프라 또 한꺼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됐었던 그게 불과 1, 2년 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도 그 초저온 냉동 백신 같은 거, 그러니까 초저온 백신 파이자의 마이너스 이런 거 들어올 때 뭐 그 어디다 갖다 놓고 그때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마이너스 70도를 의약품에 보관하는 KGSP 보관 창고는 없었습니다. 시설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 긴급하게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각 정말 큰 병원까지 갖다 드려야 되는 물류망이 한꺼번에 필요하게 됐던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코로나 백신 이슈를 겪기 전에도 이미 콜드체인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거는 이미 예측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들이 이제 온도에 불안정한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새로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유통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콜드체인 구축의 시장이 필요할 거다. 뭐 통계 같은 거에서도 이미 위쪽에 거는 이제 컨벤셔널한 화학 제품의 시장 점유율, 아래쪽은 바이오 의약품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쭉 올라갈 거다. 이런 통계들도 보여줬고, 자 전체 시장은 아까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미 매출 상위 안에서 봤을 때는 이미 50%가 넘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의약품들은 비싼 약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 순위 안에서는 더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왔고, 특히 탑 10개 이거를 앞으로 28년까지 탑세일즈 10개를 예측을 해보면 지금 왼쪽에 보라색은 이제 21년 매출이고 연두색은 28년 포캐스트인데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이런 것들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이제 폭발적으로 커질 거야라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킴리아 요거 물론 맞춤형이라서 특정 환자한테는 가는 거지만 보관 온도가 마이너스 120도 뭐 요런 그 졸겐스마 요것도 마이너스 60도 요 수십억짜리 약들이 이미 국내에 허가가 돼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비싼 약들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기존의 실온이나 상온에 대한 것들이 이제 평준화가 돼 있다 그러면 요 콜드 체인 부분 특히 그 초저온 냉동 크라이오틱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킴리아가는 마이너스 120도 일부 현재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동물용 백신 같은 것들도 액체 질소에 담겨 있는 제품들이 유통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물류에서도 기술적인 그 역량의 차이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 투자를 해서 저희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이 가까이 되는데 냉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공간을 할애를 해서 가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고객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거의 3년 그 냉장에서 이미 꽉 찼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걸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콜드체인 뭐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 그림은 제가 어디 외국 회사에서 가진 자동화 물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값은 자꾸 비싸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인건비는 52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옛날처럼 사람이 뭐 야근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타워 형식으로 선반을 만들고 그 사이에 이 빨간색에 바퀴 달린 그 로봇들이 가서 있는 물건을 꺼내서 내려오면 앞쪽에 있는 이제 작업자한테 이렇게 가져오는 이게 몇 초 만에 갔다 오거든요. 이게 저희가 아마 지용에서도 예전에 10년 전에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하는 것만큼 속도가 안 났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셨다가 다 뜯어내셨대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 천안에 이런 형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쿠팡이나 이런 데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쿠팡 같은 막 이렇게 선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의약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의약품의 SKU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약품은 규격화가 안 돼 있습니다. 크기도 뭐 라벨에 바코드가 붙어 있는 위치도 다 제각각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조사가 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만 취급하는 물류센터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저희 모든 제약사의 제품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자동화 설비에 맞춰서 가동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도전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센터에도 이제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센터에도 이런 설비들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의약품 유통화 개론 수업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의약품 유통업의 전반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그 플로어에 이제 그 질문도 있으실 듯한데 혹시 성희진 상무님에게 그 궁금한 부분 있으신 학생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녹화 안 하시죠? 네. 사실 오늘 이 강의하는 걸 녹화를 하셔서 이렇게 두신다고 그래서 제가 할 말만 쫙 하고 지나왔습니다. 좀 편하게 그 질문해 주시면 궁금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사실 유통업에 대해서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흥미있게 들었고요. 지금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연구 쪽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유통업 쪽으로 뛰어들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된지 궁금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유통업이 뭔지 모르고 잘 뛰어들었습니다. 다들 이제 제가 이런 동일한 내용을 그 산업약사의 그 실무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들을 다 하십니다. 왜 제약회사 있다가 유통사에 갔어요? 나중에 박사 했는데 왜 거기 계세요? 라든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 저는 사실 그냥 대학 졸업하고 석사 회사 가기 싫어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갔으니까 석사 했으니까 연구소 가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종합품 연구소를 들어갔는데 의외로 그 제약회사도 연구소에는 약사가 많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80명 정도 종합품 그때 근무를 했었는데 수의사가 한 2분 계셨고 약사는 병역특례 요새도 병역특례 있으시죠. 이제 특례연구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나머지는 그렇게 약사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연구소 안에서도 보니까 약사가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특히 또 제재 연구를 저는 했는데 제재 연구에는 그래도 약대 출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나 생물이나 이런 쪽의 그 실험실에는 이제 화학 전공, 뭐 생물 전공 여러 이제 그 전공들이 섞이는데 제재 연구실에는 이 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약대에서만 외우다 보니까 그래도 약사 출신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연구를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수석 연구원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혼자 연구를 잘한다고 그거는 한 과장 차장까지죠. 이제 무장이나 임원이 되려면 이게 내가 실무를 잘하는 게 중요한 단계를 넘어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고 있는 이제 연구에 대해서 이제 뭐 그 경영진에게 설명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뭐 아니면 국가 프로젝트를 따온다든지 이제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그 다음 시점이 됐었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소에 들어가서 석사로 들어갔지만 그동안은 박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하는 거 잘하면 되고 20년 동안 제재 연구를 했으니까 제재는 내가 그걸 배우러 다시 학교에 가서 나를 가르쳐 주실 분은 없으셨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박사를 하지 않고 이제 지냈었는데 어느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실무가 아니라 이제 관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이게 박사가 필요하구나. 사실 실무에서는 나랑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은 제가 누군지 제가 약사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만 만나면서 한 20년 연구를 했다면 20년이 넘어갈 때는 새로운 분들, 나를 모르는 다른 회사 이런 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 이제 모르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저를 소개해야 되는 역할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늦었지만 박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뒤늦게 이제
그 성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을 알게 돼서 진학을 해서 학위를 받게 됐었고, 그 시점에 제가 기회가 돼서 유통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유통을 옮겨가게 됐었던 계기는 이제 이게 제가 수입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좀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 제품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좀 필요로 해서 그 아니면 이제 일반 의약품과 의약품을 수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의료기기 쪽 인허가를 좀 필요해서 이제 업계를 옮겼었다가 저희 지호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RAQA 이런 부분을 새로 세팅을 하면서 이제 요청을 받아서 넘어오게 됐고요. 또 제가 박사학위는 그 약물 역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쪽 그 데이터 관련해서 그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유통과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저희 지호영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IT 기업들이 계열사로 있으세요. IT 기업이라고 크레소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유통이 생산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IQVIA라는 여러분 예전 IMS에서 매출을 집계하시는 데이터도 사실은 다 유통사로부터 80% 이상 이제 수집을 해가시는 데이터고 또 여러 필요로 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이제 실무에 내용이 연결되지는 않지만 로직에 있어서는 이제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약품 유통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물류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이제 위수탁 물류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호영은 물류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사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가 뿌려드리면 실제로 영업이나 사업 개발이나 이런 분들이 그 소스를 가지고 디벨롭을 하셔서 신사업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분야에서 조금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제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면 회사가 그걸 비즈니스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호영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임상용 의약품 물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외자사들이 일부 이제 수행을 하던 업무인데 저희 쪽에서 어레인지를 하고 고객사의 요구가 있었기는 하지만 요거를 이제 디벨롭을 하는 데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제약사에서의 경험 또 그 약물 역학을 하면서 임상에 대해서 어프로치했던 그런 부분들의 지식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 쪽으로 다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성상무님한테 답변 받아서 다시 학생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서 성희진 상무님과의 대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실 분은 신덕의약품의 김경환 대표님이십니다. 현재 그 국내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가장 유능한 2세 경영인 중 한 분이시고요. 의약품 유통업계를 앞으로 이끌어갈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만큼 여러분에게 다방면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덕약품과 신덕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경환 약사입니다. 앞 시간에 성희진 상무님이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 그러신지 너무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뒤늦게 강의하는 제가 무지하게 떨리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은 강의라는 걸 처음 해보기 때문에 좀 서툴고 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이 소개시켜 주셨지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약대를 201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나이보다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늦게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약대를 들어가게 됐고요. 근무약사하고 개국약사를 한 2년 정도 거친 다음에 이제 부친께서 창업하셨던 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 상무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역량이 안 돼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의 실제 업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사 공연에서 이 선배들이 들려주는 약사 이야기 처음에 이제 강사를 해달라고 청을 받고서 사실 너무 부족한 게 많았던 터라서 못한다고 고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셔서 약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하는 이 의약품 유통 도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의약품, 의료계, 약업계, 보건업계 등 이렇게 이쪽 업계를 얘기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고 또 이 업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 의료법이나 약사법 같이 법을 위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요. 또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또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처럼 학문적인 관점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산업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약품의 연구, 개발, 허가, 생산, 그리고 영업까지를 담당하는 의약품 제조사, 일명 제약사죠. 저희가 편하게 제약사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제약사들이 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든 영역들을 다 아울러야지만 제약사로서 어떤 위상을 갖추고 그랬는데, 최근 트렌드는 오히려 반대로 연구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또 영업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이렇게 복합적인 일들, 다양하고 혼합적인 형태의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사들이 바로 의약품 산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희 의약품 유통사가 있고, 유통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서 환자, 즉 소비자하고 대면하는 요양기관. 아까 성사모님도 그러셨는데 요양기관이라는 용어를 나오시면 굉장히 저희 업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요양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병의원, 약국 딱 이 정도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병의원, 약국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졸업을 하시고는 거의 다수의 임원들이 약국에 근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약국이 지금 실습 약국을 경험해 보신 학년들도 있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약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돋보기보다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약국을 경영하시는 선배님도 오셔가지고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단순하게 처방전을 받아서 조제를 하고 복약지도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국도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직원들 관리, 재무적인 관리, 여러 가지 관리들 여러분들이 차후에 근무하시게 되거나 경영하시게 될 약국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중간을 제가 빼먹고 얘기를 드렸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성사모님도 거의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유통업이라는 게 가장 역할을 하고 의약품 산업 구조 중에서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이 거래 수를 최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을 조제하고 처방하고 사용하는 모든 요양기관들하고 거래를 하려면 또 반대로 요양기관, 약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구매를 제약사로부터 직접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거래수가 생겨나게 되고요. 거래수가 많은 게 왜 불편하냐면 저게 다 비용입니다. 택배를 보내고 주문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뭐 비용, 쉽게 말하면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 역할을 이제 가운데서 저희 유통 도매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신속함인데 일단 제가 약국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대한민국 약국 중에서 환자를 빼놓고 약국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다면 바로 의약품 유통업체 분들일 겁니다. 하루에 두세 개 보통 도매들이 2배송을 하고 있으니까 세 업체를 거래한다면 6번의 배송을 약국에서는 받게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배송 기사님도 있으실 거고, 또 영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여러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약국에 방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방문하면 그냥 방문하고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사님들에게 새로운 정보,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약사나 요양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이외의 업무들을 서비스로 우리 도매와 유통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통에 대한 얘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사실은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하고 유통회사 넘어오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 가끔씩 저희 회사에 방문하는 약대생분들 계시면은 그때도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의약품 분류와 용어에 대한 간단한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제 기억에 저도 학교 때 누가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와서 이 분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터라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봐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의약품 분류 이제 가장 쉬운 건 사실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일 거고요. 뭐 약사법에서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뭐 안전하고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좀 적은 의약품이다 해놓고 전문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약사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급여라는 용어인데 아까 성사모님도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 약업계에서 보통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 보험급여의 줄임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험급여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의 서비스를 다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건보공단이라 그러니까 뭐 별개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사회에 나오시면 건강보험료, 건보공단은 거의 세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쓰여지는 부분이라는 용어로 통칭이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의약품 분류 중에 이제 일반과 전문의 분류하고는 별도로 급여, 비급여 이런 분류를 나누는데 이 급여 의약품이라는 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의약품과 지원하지 않는 의약품, 결국 세금으로서 충당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용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차트에서 보여드릴 이제 이 카테고리 제가 PPT를 잘 못 만들어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시면 몇 가지 좀 애매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전문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은 안전성 기준으로 대부분 분류를 하게 되고요. 급여와 비급여 의약품은 이 건강보험 혜택 여부를 통해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이 전문 의약품은 대부분 급여 의약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일반 의약품은 대부분 비급여 의약품이죠. 뭐 이 두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예를 들자면 전문 의약품에서 급여인 것은 뭐 혈압약, 당뇨약, 암로디핑이나 시타로디틴 등 가장 다빈도로 처방되고 조제되는 의약품들, 전문 의약품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일반 의약품이면서 비급여 의약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TV에서 광고 많이 하는
푸시딘, 개보린, 뭐 가스알면수 이런 종류가 될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알고 있으니까 상관인데 저는 이제 졸업하고 약국 복구하면서 이 나머지 두 카테고리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먼저 일반 의약품에서 급여가 해당되는 의약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루사 정 100ml, 우리가 뭐 광고하는 그 차두리가 옛날에 광고했던 그 캡슐 말고 정제로 나온 우루사 정 100ml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ml, 300ml도 있는데 그거는 또 전문 의약품이고요. 그리고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이 뭐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뭐 10T짜리나 6T짜리로 그냥 사도 되는 일반 의약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굉장히 소염 진통 해결제로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입니다.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의약품에서도 비급 의약품들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비아그라나 피나스테리드 1ml들, 뭐 피나스테리드 1ml는 뭐 두타스테리드와 함께 그 탈모 치료에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약들은 가만 보시면 인간의 건강하고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질과 연결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의 제품들인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건강보험, 즉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건 우리 상식에도 조금 어긋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 혜택하고 무관하게 소비자가 그 비용을 전체를 다 부담해서 구매해가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이 꼭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전문 일반과 급여 비급여는 전혀 다른 분류 체계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의약품 유통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사실은 제조사한테 제품을 받아서 소매나 대리점, 즉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그쪽에다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중간에 이제 마진을 획득하는 그런 상거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 의약품 유통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누면 매입 업무와 매출 업무 이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네, 그 가운데 의약품은 사실 공산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특수한 의약품을 보관하는 그런 업무 이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업무를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매입 업무 차원에서 보면은 이 유통사에 있어서 매입처는 제약사, 제조사, 또 뭐 매입처라는 용어도 쓰고요. 또 유통사에서는 매출 업무를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요양기관이지만 대부분 이제 보통은 약국이라고 통칭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매출처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통사에서 이 매입 업무를 메인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구매부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부서 명칭은 각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구매부에서 매입 관련 업무를 다 처리한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업무는 역시나 영업부에서 대부분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고 보관에 관련된 부분은 물류관리부에서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각 그 업무 부서별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은 일단 매입 관련된 구매부의 관리를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구매라는 업무 자체가 어딘가를 사온다는 의미겠죠. 근데 저희가 이 사온다는 업무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른 제품도 그렇지만 특히나 의약품은 매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약국에 오늘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할지 이 약을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요인입니다. 그 부분이. 하지만 그런 부분들
과거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의 패턴을 발견하고 수량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최대한의 적정한 수량을 발주하는 업무를 하는 게 구매부 업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매에서 종종 부족 재고도 발생을 하게 되고 과량으로 남는 재고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유통사 도매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업무들이 유통사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시게 될 약국에서도 항상 이 부분들은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재고 관리 관련해 가지고 뭐 저희 유통업계에서 아니면 뭐 제가 약국에 있을 때 근무할 때도 약국 공장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약작이나 보관 장소에 있는 의약품들을 상품으로만 보지 말고 현금으로 놓고 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재화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봐야지만 과량 재고나 그러니까 소중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학생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걸 공부하고 이런 대상으로 보겠지만 나와서 어떤 현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항상 의약품이라는 제품이 다른 여러 가지 용도도 있지만 하나의 재화고 저게 현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조심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 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처 관련을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제약사, 제조사한테 많은 정보들을 좀 빨리 얻어야지만 그 회사도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런 매입 관련된 모든 정보의 수집과 업무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성상훈이 근무하시는 지오연 같은 이제 거대 회사들은 이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가 뭐 또 별도로 있고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의약품 유통사들은 국내부에서 그런 매입 관련된 정보 수집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 관련해서 이제 영업부를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통업 중에서는 가장 어느 회사나 꽃은 영업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시스템이나 뭐 관리 체계나 이런 게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를 못하면 그 회사 존재 가치가 없겠죠. 매출을 많이 해야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거고 뭐 관리 시스템 이런 건 사실 그 다음 부분일 겁니다. 일단은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해야지만 회사의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보통 유통이나 도매를 2-3개 이상은 거래를 하실 겁니다. 요즘에 뭐 그 부분들이 여러 이유가 있는데 A라는 도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고가 갑자기 없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매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또 배송을 시간차로 여러 번 또 받으시기 위해서 약국에서는 이렇게 복수의 유통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현황이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경영하시다 보면 그 부분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약국 운영하시다 보면 뭐 여러분 뭐 MZ세대들은 특히나 그렇지만 이 온라인상의 정보들도 넘쳐나지만 온라인상의 정보 이외에 정보들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오프라인에서 그 정보를 어디선가 얻어야 되는데 유통사의 영업사원이 사실은 굉장히 약사님과의 스킨십이 강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 횟수도 많고 자주 보고 또 영업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사님들한테, 약국장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흥미를 유발시키는 정보들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약국을 경영하신다면 저는 이 자신하고 잘 맞는 신뢰감이 있고 이런 유통사 영업사원을 취사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약국장 약사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 유통사 영업사원들과 약국 간에 문제들도 안 좋은 문제들도 발생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인간관계, 도매 담당자들과 영업 담당자들과 그런 관계를 잘 쌓으시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자기도 관리하면서 그냥 그쪽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아 A라는 도매회사는 이걸 이렇게 제안하고 B라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제안하고 그런 부분을 잘 따져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합리적인 약국 경영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 드려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약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약사님들도 약국에서는 소비자들한테는 영업사원이 되셔야 되는 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대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력이 더 많은 도매 영업 담당자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그들이 나한테 주는 것만 받을 게 아니라 그들을 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누군가한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물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금융부에서 제약사나 수입 제조사한테 발주를 하게 되면은 뭐 빠르면은 그 다음 날 늦어도 2, 3일 안에는 다 택배를 통해 가지고 제품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매상 창고로. 입고단에서는 내가 발주한 제품이 맞게 들어왔는지 입고 검수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은 찾기가 편하도록 자기 위치를 찾아서 다 진열되고 보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각 약국에서 오더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출고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사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련번호 보고 때문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도매상들의 출하단의 마지막은 여러분 마트 가면 캐셔분들 계시잖아요.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바코드 찍기 위해서 도매상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단에는 전부 다 그 건품단들이 여러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바코드를 찍거나 RFID를 리딩해서 건품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관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KGSP 약사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굿 서플라이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그 체계들이 뭐 임직원의 건강 관리, 그다음에 뭐 적정 온도 관리 규정, 그다음에 시설물들의 위생 상태 등등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회사들이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관리 체계를 준수해서 나가는 게 사실은 적용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또 그런 부분을 잘 지킴을 통해 가지고 잘 지킴으로써 제약사나 또 일반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는 또 약국도 GPP라고 해가지고 굿 파마시 프랙티스를 많이 정부나 약사회하고 함께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개국가에 계실 때쯤이면 조금 더 그 얘기가 발전이 될 텐데 초창기에 이제 만약에 GPP가 도입된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전에는 뭐 관리는 하더라도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그러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걸 다 기록을 남겨야 되고 또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는 그걸 어겼을 때 결국에 행정 처분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담감을 좀 안아야 되는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GPP가 등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준수사항들을 지키시다 보면 현재 약국이 가지고 뭐 지금 현재 약국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현재 약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이나 어떤 또 의약품 공급자들한테 받는 신뢰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신뢰를 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GPP의 도입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약품 유통사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고 미래를 꿈꾸시다 보니까 저 첨언을 드리자면 아직 그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유통사에 약사가 채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가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들어온 개념이고, 아까 성사모님 같은 경우도 지호형 같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대형 회사고 하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이 되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뭐 약사법에서 관리약사라고 유통사에 다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약사님들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의 약사님이나 육아를 병행하시는 약사님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직업으로서 꿈꾸는 업계는 아닐 수도 있는데,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이 약국뿐만이 아니라 제약병원 어디를 가시더라도 대한민국 약국에서 이 유통업계하고는 무조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의약품이 제조사에서 또 아까 산업구조 설명드렸듯이 유통사가 어디든 다 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유통사의 업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얘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고 졸업하고도 그런데 이제 약사, 약대 학생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아마 다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인터넷이 다 잘 돼 있으니까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고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이 약사 공론이나 뭐 메디파나나 데일리판 같은 우리 의학계, 약업계 전문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좀 기사만이라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용어들이 낯설고 산업계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그 약업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이벤트들을 느끼시고 한 번 정도 이해의 폭을 넓혀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졸업하고 일을 하시든지 간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시거든요. 오히려 그때 가서 공부하고 그때 가서 찾아보려면 굉장히 어렵고 애매한 일들이 많은데, 학교 다니실 때 뭐 그렇게 많은 시간 뺏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사 한 번씩 읽어보시는지, 한 번씩 그거 어플들이 요즘엔 다 있으니까 데일리팜이나 약사공론이나 이렇게 메디파나 들어가셔가지고 뭐 전문지들 기사는 하루에 뭐 빠지지 않고 계속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약업계를 이해하는 폭의 깊이나 넓이가 굉장히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꼭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약사라는 직능이 단순히 약에 대한 전문가 이라는 캐치프레이로 운영이 되고 잘 되던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나가셔서 겪으실 세상 속에서의 약사는 너무나 다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척하셔야 될 새로운 직능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응답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실제로 그 모든 산업군에서 유통을 이해하고 유통을 잡는 자가 그 애권을 장악한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 산업계. 의약품 유통업은 뭐 일반 유통업에 비해서 이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으로 가시든 제약으로 가시든 유통업을 이해하는 게 그 약업계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김경원 대표님께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학생 계신가요?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 다른 도매랑 달리 약사 출신 대표님이신데, 그 지금 그 보면은 도매상이 우리나라에 3,500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 이렇게 도매상이 많은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정확하게는. 폭넓은 질문이시라서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한 10여 년 됐을까요? 도매상의 개설 허가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매상은 필히 창고를 예정 규정이 한 50평 정도?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도매 허가를 보건소에서 내줬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모르는데 대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임대료, 비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도매상이 필수로 갖춰야 될 창고의 요건이 완화가 됐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이 있으면서 위수탁, 그러니까 도매도 창고가 없어도 도매업을 할 수 있는,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아까 뭐 지호형이나 큰 회사에 물류를 위탁을 하고 영업활동이나 다른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설 조건의 완화를 통해서 수가 직접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1차적인 원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최근 많이 트렌드가 제약회사에서 많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면 우리나라의 영업활동 여건상 사실은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분들 한두 명과 스킨십이 잘 맺어지면 사실 그 약을 유통하면서 마진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규모로 회사들을 많이 창업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도매상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가 너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뭐 정부 복지부하고도 얘기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다른 제도의 보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업체 수를 좀 제한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정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수님. 네, 저 제 대표가 아니라 한 학생으로 그냥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아버지께서 이미 이 회사를 일구고 계셨었는데 약대를 가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물려받을 거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약학대학을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약사님이신데 유통업계 대표신 거잖아요. 여기 온 약대생분들 중에도 이제 유통업계에 취업하는데 별로 흥미가 없고 만약에 유통업계를 차리게 된다면 약사님이 대표인 그 유통업계랑 비약사님이 유통업계 대표님인 그런 유통업계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 학생분들이 좀 알고 갈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제가 유통회사에 뭐 약대를 갖다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저는 회사에 들어올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1도 없었는데 약국을 이제 근무약사를 하다가 마침 이제 선배 약사가 뭐 옮기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약국을 이제 좀 근무약사를 짧게 하고 제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약국이 근무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에 퇴근하는 9to9인 약국이었는데 이게 아무리 근무약사를 쓰고 저기 한다고 해도 결국엔 제 근무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그때 제가 결혼 초기에 아이들 이제 출산이 되고 집사람이 이런 제 개인 생활이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 그런 와중에 부친께서 슬쩍 회사 한번 와볼래? 하고 이제 그 유혹을 하셔서 냈다 정리하고 입사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약사로서 의약품 유통업체 설립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의약품 유통업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한이나 규정들이 생기고 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쉬운 일은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사가 유통업계에 들어와서 어떤 유통업계의 주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너무나 공감 가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회사라는 건 상거래 행위,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되긴 하지만 의약품을 다루고 있다면 최소한 의약품에 대한 기본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는 약사들이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학생들은 저희에게 이제 그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또 취합해서 대표님의 답변을 차후에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그 김경원 대표님 강의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9회차 그 명사특강 9회차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달 열리는 10회차 행사에는 제약산업 중에서도 이제 정책 부분에서 이제 가장 명망 있는 약사 선배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 대한약사회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가장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협회장을 지내신 원희목 회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현재 이제 IQVIA 그 의약품 통계 관련 이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전 IMS 대표를 지시고 현재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대표를 맡고 계신 허경화 대표님 두 분을 모셨으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10월 강의는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일정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학협 임원분들하고 좀 추가 상의를 해서 가장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일정을 조율해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